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간만에 비도 내리고 참 좋은 날이네. 박영숙의 70번째 생일날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그녀의 집은 새벽부터 뽀얀 김이 가득 들어차 있었죠. 주방에서는 달큰하고 구수한 소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영숙은 커다란 냄비 뚜껑을 열고 둥둥 떠오른 갈비의 기름을 국자로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의 고된 삶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모두 며칠 전 하나뿐인 아들 지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엄마, 제가 이번 사업 매출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오게 됐지 뭐예요. 축하한다, 지훈아. 근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쩌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복잡한 사업 이야기였지만 아들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요. 전문 회계사하고 상의해 봤는데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걸 잠시만 제 앞으로 돌려놓으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대요. 부동산 담보신탁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담보신탁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에 영숙의 가슴은 금세 벅찬 감동으로 차올랐습니다. 서류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것만 처리되면 한두 달 안에 무조건 다시 엄마 앞으로 명예 되돌려 놓을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그래, 지훈아. 이번 주 내 생일이니까 집에 올 거지? 그때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애처롭게 매달리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숙은 단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나게 기뻤죠. 그렇게 영숙의 생일 당일이 되었고 오후가 되자 비에 젖은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최아연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연이 뒤로 사부인인 오정희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사부인? 영숙은 당황했지만 일단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오시는지 몰랐어요. 칠순이시라길래 축하도 드리고 오늘 이 서방이 세금 문제로 설명드린다길래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잘 설명드리려고요. 사업가인 사돈까지 나서서 설명해 주겠다고 하니 영숙은 더욱 더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 하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영숙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칠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은 늙지도 않으셔.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영숙의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입에 발린 칭찬을 쏟아냈어요. 우리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피부도 고우세요? 칠순이라니 누가 믿겠어요? 환갑이라고 해도 다들 믿겠네. 아이고, 얘도 참. 영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며느리의 칭찬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때 오정희가 최고급 백화점 포장지에 곱게 쌓인 과일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 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저희가 조촐하게나마 성의를 표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뭐 이런 걸 다 이렇게까지 하실 것까지야 없는데. 영숙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로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가방을 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때 하연이 그녀의 팔꿈치로 그를 툭툭 치며 속삭였어요.
빨리 꺼내. 시간 없어. 지훈이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서류요.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 그래. 그거, 얼른 도장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영숙이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묵직한 인감도장을 소중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위로 허리를 굽히고 한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긴 도장을 꾹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달싹거렸죠. 엄마. 바로 그때 하연이 눈물이 주르륵 흘리며 와락 영숙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할게요. 진짜 감사해요. 아이고, 얘가 왜 이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영숙이 놀라면서도 기특하다는 듯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란 속에서 아들 지훈의 짧은 망설임은 속절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붉고 선명한 인주가 새하얀 서류 위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영숙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증여계약서라는 글자 바로 위에 말이죠. 어느덧 저녁 식탁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영숙이 며칠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갈비찜과 잡채, 오색 빛깔의 전과 나물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올라왔습니다. 와, 어머니. 솜씨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예요. 이 갈비찜 식당에서 팔아도 대박 나겠어요. 하연이 젓가락으로 야들야들한 갈비를 집어들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사부인. 이 갈비찜 양념이 정말 일품이네요. 비법이라도 따로 있으세요? 오정이가 우아하게 갈비를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비법은 무슨요? 그냥 자식 먹일 생각에 정성을 쏟는 거죠, 정성. 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몇 차례 술잔이 오고 가자 금세 풀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취기가 오른 손으로 영숙의 주름진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한테 진짜 효도할게요. 정말이야. 그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죄책감 같기도 했고 서글픈 슬픔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저 술에 취한 아들의 응석이려니 대견하고 기특할 뿐이었습니다. 알았다고. 우리 아들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엄마는 믿어. 영숙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칠순 잔치에 고된 하루를 마친 영숙은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방문 너머 어두운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작은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정이가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죠. 자, 드디어 첫 번째 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어. 축배를 들자고. 생각보다 너무 쉽네, 엄마. 시시할 정도로. 하연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어요. 지우는 소파에 시체처럼 기대앉아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 계획대로만 하면 모든 게 더 잘 될 거야. 이 서방 다른 생각 못하게 잘 감시하고 아주 약해 빠진 놈이라 불안하다니까. 오정이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지막한 스탠드 조명 아래 증여계약서 5글자가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몇 주 후
자신의 집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지훈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 법무사 김태평. 지훈이 아무런 표정 없이 휴대폰 화면을 아내인 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연은 소리 없이 입꼬리를 올리며 소파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 오정희를 힐끗 쳐다보았죠. 오정희가 만족스럽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의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하연의 목소리 뒤로 이삿짐을 가득 짊어진 용역 직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니? 난데없는 상황에 놀란 영숙이 국을 끓이다 말고 주방에서 달려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집 팔았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해요. 아들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 갑자기 집을 팔다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지우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을 칼로 자르듯 끊어버리고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정체 모를 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어요. 그때 오정희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우아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딸 이사하는 걸 좀 도와줘야 해서요. 염치 없지만 며칠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사부인. 영숙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며칠만 신세를 지겠다던 오정희는 그날 이후로 떠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집은 더 이상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정희가 소파에 앉아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오정희가 부엌 쪽을 향해 영숙을 불렀습니다. 네, 사부인. 영숙이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물 좀 떠다 주실 수 있으세요? 손에 매니큐어를 칠했는데 아직 덜 말라서요. 오정희는 자신의 손가락에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마치 평생을 부려온 하녀에게 내리는 명령과도 같았어요. 아, 네. 영숙은 순간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연이 영숙의 안방을 제멋대로 휙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구석에 고고하게 놓인 자개장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님, 하연이 긴 손톱으로 자개장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건 좀 버리면 어때요? 집 전체 수준이 다 떨어져 보여요. 아가,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장만해준 귀한 건데. 영숙이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요? 이건 그냥 고물상에 돈 주고 팔아야 할 폐물이죠. 폐물. 하연이 어처구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황한 영숙이 구원이라도 요청하듯 거실에 있는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지훈아, 엄마 하연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도 좀 세련되게 살아야죠. 지훈은 스마트폰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속절없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영숙을 거실 소파에 정색하며 앉혔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하연과 오정희가 마치 재판관처럼 나란히 앉았어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칠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리모델링? 영숙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공사를 시작하면 먼지랑 소음이 엄청날 거예요. 엄마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요. 하연이 옆에서 능청스럽게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지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공사하는 한두 달 동안 편안하게 푹 쉬시라고 아주 좋은 효도 요양원을 예약해뒀어요. 뭐, 요양원?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네, 시설이 정말 끝내주게 좋대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히 쉬시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하연이 뭐가 그리 좋은지 박수를 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먼지쯤이야 내가 치우면 되고. 엄마, 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들의 고성에 영숙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제발 저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 좀 들으세요. 먼지 구덩이인 공사장에서 대체 어떻게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훈의 표정은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싸늘하고 낯선 눈빛 앞에서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어둡고 추웠습니다. 영숙은 낡은 옷 몇 가지만을 작은 가방에 꾸역꾸역 담았어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처량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빨리 가요. 지훈이 현관에서 무정하게 재촉했습니다. 영숙이 가방을 들고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하연이 팔짱을 낀 채 위풍당당하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푹 쉬다 오세요. 저희가 그동안 이 집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을게요. 하연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악마처럼 차가웠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은 운전대만 꽉 쥔 채 앞만 보고 달릴 뿐이었죠. 지훈아.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두 달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네. 한참 만에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칼날처럼 짧고 차가웠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조차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비에 얼룩져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영숙을 맞았습니다. 복도를 힘없이 지나치는 노인들의 눈빛에는 그 어떤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여기에요. 지훈이 영숙을 창문도 작고 해가 들지 않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좁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금방 다시 올게요, 엄마. 지훈이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아. 영숙이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전화할게요. 지훈은 끝내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긱 차가운 철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지훈의 차가 한 점 미련도 없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집엔 잘 도착했나? 전화 한 통이라도 좀 주지. 그날 밤 영숙은 애타는 마음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대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먼지 쌓인 좁은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일한 손때 묻은 물건이었죠. 내가 버려진 건가? 영숙의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낯선 요양원 침대에서 흘린 눈물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의 시작이었죠. 여기서 일단 나가야 돼. TV에서만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걸 봤지. 이게 내일이 될 줄은 몰랐네. 새벽 4시 영숙은 죽은 듯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복도에는 순찰을 도는 간호사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상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쿵쿵 뛰었죠. 녹슨 철문을 살짝 밀자 삐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아휴, 깜짝이야. 영숙이 숨을 멈추고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칼날 같은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어요. 영숙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차가운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영숙의 얇은 옷이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건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숙의 눈앞에 낯익은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녀의 청춘과 땀이 서려 있던 박영숙 곰탕 가게가 있던 동네였죠. 하지만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번쩍이는 옷가게가 낯설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없어졌네. 곰탕 가게. 영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영숙은 근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그때 누군가 영숙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인상이 선한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국밥집 사장님 맞으시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이세요? 여자가 깜짝 놀라며 자신의 우산으로 영숙의 비를 가려주었습니다. 가게를 할 때 자주 오던 옛 단골 손님이 미란이었어요. 아, 미란 씨. 영숙의 입술이 파랗게 떨리며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일단 비부터 피하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미란이 영숙을 정류장 지붕 아래로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영숙의 젖은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계세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터진 영숙은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일부터 요양원에 갇혔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일까지 전부 말입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이야기를 듣는 미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아들 녀석은 전화도 받지 않고 영숙이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여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없는데요. 나라에서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기관이 있대요. 기관이요? 네. 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예전에 거기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라도 한번 가보세요. 여자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여기에요.
지하철 타고 가시면 금방이에요. 제가 교통카드 드릴게요. 여자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영숙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 미란 씨. 정말 고마워. 영숙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영숙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현판이 붙은 낯선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가방을 부서져라 껴안고 무거운 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른쪽 기계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안내 직원이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뽑은 번호표에는 68번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전광판에는 이제 막 32번 손님이 상담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68번 고객님,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영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피곤해 절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공익법무관이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법무관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칠순날 도장을 찍었던 일부터 요양원에 버려진 끔찍한 기억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관은 별다른 표정 없이 메모만 할 뿐이었어요. 그저 흔한 가족 간의 재산 분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국밥집을 했습니다. 박영숙 곰탕이라고. 그 순간 무심하게 펜을 놀리던 법무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영숙 곰탕이라고요? 그가 고개를 번쩍 들어 영숙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네, 법대 근처에서 20년 넘게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5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혹시 그 가게가 서울법대 후문 근처에 있었나요? 법무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거기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법무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그가 흥분한 얼굴로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준석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아주 급한 일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박영숙 곰탕의 박영숙 어머님을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저희 공단에 와 계십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공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다급하게 내렸어요. 그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변호사님, 이쪽 상담실입니다. 법무관이 문을 활짝 열자 남자가 상담실로 들어와 영숙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어머님, 남자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국밥집 어머님 맞으시죠? 그가 한 걸음에 다가와 영숙의 앙상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누구신지요? 영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예요. 강태준요. 돈 없어서 매일 국밥 얻어먹던 고시생 강태준이요. 태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 영숙이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태준은 영숙을 부축해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영숙은 아들에게 당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이 명의만 2달 정도 빌려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놓고 연락도 되질 않아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집으로 돌아갔다간 다시 쫓겨날 게 뻔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태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그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변할 때까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태준이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법고시에 계속 떨어지고 주머니에 100원 한 푼 없어 굶고 다닐 때요. 어머님이 공짜로 내주시던 그 뜨거운 국밥 한 그릇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국밥값 이제야 제대로 갚게 해주십시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은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에는 전쟁을 앞둔 작전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태준 변호사가 회의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발급받은 박영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태준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팀 변호사들과 굳은 표정의 영숙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바로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등기원인은 증여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벽입니다. 옆에 있던 남자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증여계약서에 박영숙 어머님의 인감도장이 찍혔고 이미 등기 이전까지 끝난 마당이라 법적으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들이 처음부터 어머님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 둘째, 계약 당시 어머님의 판단력은 아주 온전했다는 것. 이 2가지를 입증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박영숙 의뢰인의 사돈 오정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 오정희에 대해 예비조사한 내용 보고해 주세요. 여자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펼쳤습니다. 네, 대표님. 오정희는 과거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몇 번이나 소액 금융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고요. 역시 태준이 턱을 쓸었습니다. 영숙은 처음 듣는 사돈의 과거에 놀라 입을 작게 벌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태준이 다시 영숙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드님이 최근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님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 적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거나 하는 말이요. 이상한 말이요?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안개 속 같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가게 단골이던 세탁소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들 지훈이가 제 걱정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어떤 걱정 말입니까? 여자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글쎄, 요즘 우리 엄마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억울함에 떨렸습니다. 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놈들이 미리 밑밥을 깔아둔 겁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어머님을 판단력이 흐린 사람으로 만들어 두려고 한 거죠. 남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었던 단골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태준이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아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인물들 직접 찾아가서 증언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직접 찾아가야만 마음 편히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영숙의 손이 불안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내 녹음기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약국의 약사는 영숙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들분이 영양제 사가셨는데 드시고 좀 어떠세요? 사장님, 우리 아들이 최근에 약국 온 적 있어요? 영숙이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묻자 약사는 확고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요.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서 저한테 건망증에 좋은 영양제를 사갔어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신다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어머님은 너무 정정하셔서 그때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죠. 세탁소 주인도 과일 가게 사장도 모두 비슷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엄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을 일부러 퍼뜨리고 다녔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일주일 뒤 영숙은 빼곡히 녹음된 증거를 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팀 변호사들은 녹음 내용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공모의 증거입니다. 박영숙 의뢰인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 거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려는 작전이었겠죠. 그때 태준이 사설조사업체에서 온 두툼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정희에 대한 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태준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 여자 정말 악질이군요. 현재 중국에서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상태로 한국으로 도주한 국제 사기꾼입니다. 네, 수배 중이라고요? 영숙은 물론이고 팀 변호사들까지 경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딸 최아연은 과거 중국에서 오정희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아마 어머님 재산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치려는 걸 거예요. 남자 변호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당장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전부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저들의 자백이라는 결정타가 필요합니다. 태준이 턱을 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던져야죠. 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돈이라는 미끼를 말입니다. 어떻게요? 가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흘릴 겁니다. 어머님 상가 건물 주변이 곧 재개발되어 땅값이 수십 배로 뛸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여자 변호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땅값 상승에 눈이 먼 저들이 상가를 팔아치우려 하거나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겠군요. 정확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뱀들을 굴 밖으로 끌어낼 시간이 됐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사냥을 앞둔 사냥꾼처럼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의 짜릿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사무실을 나와 태준이 마련해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텅 빈 방 침대에 지친 몸을 눕히고 하얀 천장을 바라보자 복잡한 마음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어요. 문득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던 어린 아들 지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영숙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시간은 까마득한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박영숙의 나이는 35이었습니다. 세상 전부 같았던 남편 이상호가 빗길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영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6살 지훈을 그저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이 영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마, 왜 자꾸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영숙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유치원에 친구들은 아빠가 다 데리러 오는데.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영숙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아주 먼 하늘나라에 갔어. 거기서 우리 지훈이 씩씩하게 잘 크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영숙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남편이 남긴 통장을 꺼내 보았어요. 통장에 찍힌 잔액은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2달도 버티기 힘든 돈이었죠. 다음 날부터 영숙은 구인 광고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 허름한 식당 앞에 붙은 주방 보조 구함이라는 종이를 보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사장님. 일하러 왔는데요. 식당 경력 있어요? 아니요, 식당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뭐든 시켜만 주시면 악착같이 할게요. 제발요, 아이를 키워야 해요. 영숙의 간절한 애원에 식당 주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은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씨름하고 바닥 청소와 재료 손질을 했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월급으로 받은 돈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턱없이 부족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지훈이 불덩이 같은 열에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영숙은 끙끙 앓는 지훈을 업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독감입니다.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수납하고 오세요. 네, 진료비가 얼마인가요? 3만 5천 원입니다. 영숙이 황급히 지갑을 열었지만 가진 돈은 2만 원 남짓이 전부였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였죠. 죄송한데 돈을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그건 곤란한데요, 어머님. 간호사의 난처한 대답에 영숙은 결국 주사도 못 맞힌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 품에 안긴 지훈이 덜덜 떨었습니다. 영숙은 이를 악물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반지였죠. 그녀는 24시간 문을 여는 금은방으로 달려가 반지를 팔아 5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약국에 가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서 아이에게 먹이고 나서야 영숙은 아들의 이마를 쓸어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아들. 이 못난 엄마가 정말 미안해. 3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 터에 박영숙 곰탕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에서 솥뼈를 받아와 자기 몸만 한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였습니다. 온종일 뜨거운 김과 씨름하며 땀을 뻘뻘 흘렸지만 내 가게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9살이 된 지훈이 책가방을 맨 채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어?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네. 아이고 장하다.
영숙이 기름때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국밥 먹어도 돼? 당연하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끓여줄게. 영숙은 작은 뚝배기에 뽀얀 국물을 담고 밥을 말아 파를 송송 썰어 주었습니다. 와, 맛있다. 우리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숙제를 하다 책상에서 잠이 든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커서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사줄 거야.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영숙은 잠든 아들을 보며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었습니다. 다시 10년이 더 흘렀어요. 박영숙 곰탕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이 되었고 그 덕에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21살이 된 지우는 그토록 원하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절대 못했어. 아니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지.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야.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 고생한 거 다 알아.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할게. 약속해.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랑스러운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마지막으로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따뜻했던 곰탕집이 아닌 차갑고 낯선 원룸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사준다던 내 아들은 나한테 효도하겠다던 그때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지난밤 씁쓸한 과거의 기억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어요. 그때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강태준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죠. 어머님, 오늘 점심 함께 하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시간 후 영숙은 태준과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간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태준이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네요. 영숙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혹시 며느님 최아연 씨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영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태준이 노트를 펼치자 영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들 지훈이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상기되어 있었죠.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요. 소개할 사람? 영숙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사귀는 사람. 지훈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갈 때가 됐나 보네. 영숙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맛있는 밥 좀 해줘요, 엄마. 그럼, 당연하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줘야지. 영숙은 그날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짝, 미래의 며느리를 만난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쳤어요. 약속한 주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영숙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훤칠한 아들 지훈의 옆에 인형처럼 예쁘장한 여자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하연이라고 합니다. 하연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뭘 이런 데까지. 들어와요, 어서. 영숙이 활짝 웃으며 하연을 맞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하연은 아주 잠깐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가치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하연이 예쁘게 포장된 고급 한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님께서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어머나, 이걸 어떻게, 고마워요, 하연 양. 영숙은 싹싹하고 예의 바른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차린 갈비찜, 잡채, 오색전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와, 어머님, 이걸 정말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무슨 한정식 집에 온 것 같아요. 하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온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영숙의 말에 하연은 식사하는 내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영숙은 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자 하연은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니야,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아니에요. 어머님. 결국 영숙과 하연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지훈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지훈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뵈니 어머님도 너무 좋으세요. 하연이 진심이라는 듯 영숙의 팔을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영숙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죠. 고마워요. 우리 지훈이 잘 좀 부탁할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그날 이후 하연은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값비싼 영양제와 고급 화장품을 선물하며 영숙의 건강과 미용을 살뜰히 챙겼고 시장에 갈 때면 쪼르르 따라 나와 무거운 짐을 대신 들었어요. 영숙은 지훈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복덩이를 만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영숙은 사돈인 오정이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오정이 역시 딸처럼 교양 있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따님이 어쩜 이렇게 착하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부인께서 잘 봐주시니 그렇죠. 저희 하연이가 매일 사부인 칭찬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네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 이후로의 대화는 영숙은 모르는 셋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였죠.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의 대화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 저 늙은이 비위 맞추는 거 피곤해 죽겠어. 하연이 지겹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저 할망구 명의로 된 상가랑 집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끝이야. 오정이가 와인잔을 흔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서방, 괜찮나? 표정이 왜 그래? 오정이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그냥 빨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곧 기회는 올 거야.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순식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환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하연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얼굴로 영숙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태준에게 설명을 한 영숙의 마음은 더욱 더 아파왔습니다. 그랬군요. 태준이 조용히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 까맣게 몰랐어요. 하연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영숙의 목소리가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저들이 보통 내기가 아닌 전문 사기꾼들이었던 겁니다. 태준이 영숙의 손등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며느리의 두 얼굴에 대한 끔찍한 정체를 알게 된 영숙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영숙의 찻잔에 따뜻한 물을 채워주며 조용히 다음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그렇다면 아드님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모든 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영숙이 아득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서서히 변했던 건가요? 아주 서서히요.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영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주는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주었죠.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망가져가던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결혼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훈의 신혼집을 찾았어요. 지훈아, 엄마 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하연이 화사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 아이고, 감사해요. 일단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하연의 손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자 지훈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다. 아, 엄마. 오셨어요? 지훈은 영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죠. 응, 너 좋아하는 거라 좀 가져왔어. 아, 고마워요. 아들의 짧은 대답에 영숙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숙을 주방으로 끌고 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 지훈 씨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조금 예민해졌거든요. 스트레스? 일이 잘 안 풀린대? 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훈 씨한테 너무 이것저것 물어보시거나 걱정해 주시면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길 테니 어머님은 조금만 거리를 둬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은 며느리의 그럴듯한 말에 아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연락을 뜸하게 했어요. 한 달쯤 지나 다시 찾아간 집에는 지훈이 혼자 있었습니다. 지훈아, 요즘도 많이 힘들어? 엄마한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털어놔봐. 엄마. 지훈이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받던 어린애가 아니라고. 제발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날 선 목소리에 영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에게서 서서히 멀어질 무렵 오정희와 하연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였어요. 지훈아. 오정희가 지훈의 빈 소주잔을 채우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살 건가? 장모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직도 자네 인생의 주인은 자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 같아 보이는데?
오정희의 말에 하연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지훈 씨.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고 살 거야? 전화 한 통에도 벌벌 떨면서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가 났기 때문이죠. 오정희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 사업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돈? 오정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그 좋은 상가 건물을 그냥 썩히고 있잖아. 어차피 나중에 다 자네한테 올 재산 아니야? 그걸 미리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면 되지. 그건 어머니 재산인데 제가 어떻게 해. 쯧쯧,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자네 그릇이 고작 국밥집 아들로 만족할 그릇이라고 생각하나? 자네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야. 오정희의 말은 지훈의 잠자던 야망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하연이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삭였어요. 지훈 씨, 우리 그 돈으로 크게 한번 성공해보자. 응?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머님께 몇 배로 효도하면 되잖아.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얼굴과 자신의 성공을 속삭이는 아내와 장모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의 머릿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차피 내 돈이 될 거잖아. 엄마의 고생을 한 번에 다 갚아줄 수 있는 기회야. 결국 지훈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는 제게서 도장을 받아간 거예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지훈이도 처음엔 망설였을 겁니다. 분명 그 애도 괴로웠을 거예요. 어머님, 태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배신은 배신입니다. 저를 차가운 요양원에 버린 것은 평생 용서할 수 없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준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내일부터 작전을 시작합니다. 태준의 눈빛이 복수를 다짐하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 변호사 사무실에는 영숙의 재산을 찾기 위해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오정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 변호사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상습 사기범입니다.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혀를 찼습니다. 태준은 결심한 듯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들어야겠습니다. 영숙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최 변호사, 오정희의 과거 행적부터 설명해 주세요. 최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정희는 20년 전 무역업을 한다며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였습니다. 사기요? 네. 피해자는 3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총 5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공안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한국으로 야반도주했고요. 그럼 지금도 쫓기는 몸입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지명수배자 신세입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던 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범죄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온갖 핑계를 대며 지인 12명에게 돈을 빌린 뒤 단 한 푼도 갚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죠. 세상에. 영숙이 마른 입술을 잘싸겼습니다. 심지어 5년 전에는 60대 자산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을 약속하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뜯어낸 뒤 결혼식 직전에 사라진 명백한 결혼 사기 기록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정희가 골목길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듯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금도 최소 2억 원이 넘는 사채 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태준이 서류들을 쭉 펼쳐놓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대형 사기를 치고 도망온 수배자. 한국에서도 계속된 사기와 빚더미. 그래서 마지막으로 큰 건을 노린 겁니다. 바로 제 재산을 말인가요? 맞습니다. 어머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탈출구를 마련해줄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태준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 아들에게 딸을. 네.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된 접근이었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하여 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진실을 보기엔 충분한 파일이었죠. 녹취 음성에는 오정희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알아, 엄마. 근데 지훈 씨가 자꾸 망설여. 죄책감 느끼는 것 같아. 그놈은 의지가 약해서 네가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해. 저 할망구 재산만 빼내면 우리 이 지긋지긋한 나라 뜨는 거야. 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저 할망구 비위 맞추는 것도. 녹취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태준이 영숙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어머님. 이제 우리가 저들을 벌할 시간입니다. 제가 미끼를 던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들이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변호사님, 어제 말씀하신 미스터 왕이라는 제중교포 사업가, 정말 제 어머니 건물을 시세의 2배로 사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어머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미스터 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지훈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곧 근처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가짜 도시개발계획서까지 만들어서요. 박 변호사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이 이걸 믿었단 말입니까?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 의심은 사치일 뿐입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태준이 씩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에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 옷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갈 겁니다.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그동안 어머님께 저질렀던 모든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끝나는 즉시 식당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현장을 덮칠 겁니다. 경찰까지? 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납니다. 모든 계획을 들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도 잡혀가는 건가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아드님도 명백한 공범이니까요.
그 말에 영숙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야죠.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도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저를 버린 것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그날 밤 영숙은 창밖의 달을 보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면서도 아들이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될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지훈아, 못난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마지막 엄마의 사랑이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을 향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송원의 은은한 불빛 아래 강태준 변호사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와이셔츠 안쪽 심장이 뛰는 곳에는 진실을 담을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예약하신 강태준 고객님이시죠? 2층 매화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방은 고풍스러운 그림과 가구로 채워진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 앉아 차가운 물로 목을 축이며 기다린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 이지훈과 며느리 최아연, 그리고 모든 사건의 머리인 오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60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변호사님, 먼저 와 계셨네요. 지훈이 과장스럽게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스터 왕 회장님은 아직이신가요? 오정희가 방안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아, 회장님께서는 급한 용무가 생겨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쉬운 기색도 잠시 세 사람은 태준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바로 최고급 코스 요리가 그림처럼 차려지기 시작했죠. 역시 미스터 왕 회장님은 통이 크시네요. 이런 귀한 곳에서 대접도 해주시고. 오정희가 칭찬을 건네자 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거래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메인 요리인 한우 스테이크가 나올 무렵 태준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 말에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태준은 가방에서 위조된 도시개발 계획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외비 개발 계획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머님의 상가 건물 바로 옆 블록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의 출입구가 들어섭니다. 태준이 지도 위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정보가 공식 발표되면 이 일대 땅값은 최소 3배 이상 뛸 겁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발표 전에 현재 시세 30억의 2배인 60억의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60억이요? 지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계약 즉시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그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오정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지훈이 서둘러 외쳤습니다. 팔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팝니다. 잠깐만요. 태준이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막았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건물 원래는 어머님 명의였지요?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드님 명의로 이전된 겁니까? 그거야 당연히 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거죠. 하연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뿐인 아들 사업 잘 되라고 기꺼이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훈 씨? 응, 맞아. 그렇군요. 어머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태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채웠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죠.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태준이 무심한 척 툭 던진 질문에 오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양반은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요양원이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편찮다기보다는 사실 좀 치매 기운이 있어서요. 하연이 안타깝다는 듯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네.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져서 저희가 걱정돼서 좋은 곳으로 모셨어요. 효도하는 셈 치고, 아, 그러셨군요.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태준이 잔을 부딪히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면 재산 처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두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태준의 말에 오정희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 할망구가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받아냈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 대박 기회도 날릴 뻔했잖아. 술에 취한 오정희의 입에서 할망구라는 본심이 튀어나왔습니다. 맞아요. 집에 있으면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귀찮게만 하고, 솔직히 저희가 빨리 건물 팔고 이사 가려고 요양원에 보낸 거거든요. 하연이 영숙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밥은 먹었니? 일은 잘 돼가니? 그 모습에 지훈까지 따라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주는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계약은 다음 주 월요일 제 사무실에서 진행하시죠. 자리에서 일어난 태준의 제안에 세 사람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와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옷 속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세 사람의 추악한 범죄 자백이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박 형사님, 저 강태준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월척, 그 이상입니다. 잘 됐군요. 그럼 계획대로 월요일 10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체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태준이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분노와 연민, 그리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몽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복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강태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은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경찰은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입니까? 네, 대표님. 건물 1층 로비에서 저희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 변호사의 대답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여자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영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 안쪽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봐야지요.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사무실 초인종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잔뜩 상기된 표정의 지훈과 하연, 오정희가 들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훈이 60억짜리 계약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 앞에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회의실 안쪽 구석에 멈췄습니다. 아들의 배신에 쓰러져 요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 박영숙이 그들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왜 여기에? 하연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오정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앉으시죠. 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죠. 미스터 왕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상황 파악이 가장 빠른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왕이요? 태준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스터 왕의 대리인이 아니라 여기 계신 박영숙 어머님의 변호인 강태준입니다. 뭐라고요? 하연이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들고 있던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급 한정식 집에서 나눴던 추악한 대화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할망구가 판단력이 더 흐려지기 전에 받아냈으니 다행이지. 솔직히 저희가 빨리 건물 팔고 이사 가려고 요양원에 보낸 거거든요.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범죄를 자백하는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박영숙 여사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태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오정혜 씨, 중국에서의 50억대 투자 사기, 한국에서의 연쇄 채무 불이행, 결혼 사기까지. 당신은 구제불능의 상습 사기범입니다. 그건... 오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이번에는 지훈에게로 향했어요. 이지훈 씨, 결혼 직후부터 동네 약국과 세탁소 등을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더군요. 어머니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법적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계획된 사기 범죄입니다. 저희는 이를 근거로 당신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으며 증여계약 취소를 위한 민사소송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 오정희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무효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두 명의 형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정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 내가 왜? 최하연 씨, 이지훈 씨, 두 사람도 같은 혐의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자 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잠깐만요. 이건 억울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 가서 하시죠. 형사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형사를 뿌리치고 영숙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지훈이 울부짖으며 영숙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요. 하지만 영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린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눈에는 미움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씨, 일어나시죠. 형사가 지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복도 너머로 아들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숙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재판이 남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어머님의 재산은 곧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의 말에 영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에 담겨 있던 차가운 결의가 약속했던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침내 재판장이 입정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 마지막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얼굴의 오정희와 최하연, 그리고 이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이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증인 박영숙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영숙이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영숙은 오른손을 들고 담담한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이지훈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그 호칭이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증인의 칠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십시오. 아들이 찾아와 세금 문제로 잠시 상가 건물의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칠 뒤 아들 내외와 사돈이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지만 증언을 듣는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들, 지훈과 눈이 마주쳤죠. 영숙은 잠시 아들을 응시하다가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노모를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고 유기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이에 피고인 오정희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최하연과 이지훈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곧이어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평생
평생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게. 제발. 하지만 영숙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망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세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오정희.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하연, 이지훈.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며 특히 피고인 이지훈은 천륜을 저버리고 친모를 배신하여 그 죄가 무겁다. 이에 두 피고인을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쾅! 재판 종료를 알리는 망치 소리가 법정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7년?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7년이나 썩으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오정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재판장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교도관이 팔을 붙잡자 하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지훈 씨,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건 아니잖아. 다 저놈의 약해 빠진 자식 때문이야. 오정희가 손가락으로 지훈을 가리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성을 잃은 지훈이 갑자기 교도관을 뿌리치고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이 영숙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미쳤었나 봐, 엄마. 교도관 2명이 달려들어 지훈의 몸을 제압했습니다. 엄마, 엄마. 지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끌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몸을 돌려 법정을 걸어나갔습니다. 복도까지 아들의 절규가 따라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사재판 역시 박영숙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태준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서류 봉투에서 새로 발급된 등기권리증을 꺼내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머님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영숙이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권리증을 어루만지자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로 그때 죄수들을 태운 호송차 한 대가 두 사람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훈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호송차는 금세 멀어져 갔습니다. 영숙은 차가 사라진 방향을 더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등 뒤로 흘려보내고 오직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말입니다. 법정의 차가운 망치 소리가 과거의 유산이 된 지 어느덧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박영숙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죠. 그녀가 되찾은 상가 건물 1층에 드디어 새로운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박영숙의 따뜻한 밥상. 개업 준비로 분주한 아침이었어요. 어머님, 테이블 배치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가게 안쪽에서 땀을 흘리며 테이블을 옮기던 강태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보기 좋네요.
영숙이 주방에서 환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안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준의 동료 변호사들은 물론 옛 국밥집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가 자기 일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죠. 어머님, 냄비랑 그릇은 어디에 둘까요? 저쪽 위 선반에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모두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즐거운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 되자 어수선했던 가게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깨끗하고 정갈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휴, 이걸로 정리는 다 끝났네요. 태준이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이런 도움을 받는지. 영숙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자 단골 손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개업하면 저희가 매일 와서 팔아드릴게요. 따뜻한 인사를 나눈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를 떠나고 마지막으로 태준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네, 변호사님. 괜찮고 말고요. 영숙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그늘 한 점 없는 온전한 평화 그 자체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저처럼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돈 걱정 없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려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요. 어머님, 그럼 남는 게 있겠습니까?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위에 있는 사무실들 월세 받으면 그걸로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님께 또 많은 분께 받았던 그 온기를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인 거죠. 영숙이 태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의 따뜻한 밥상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 손님은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였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아이고, 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영숙은 그를 가장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곧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뚝배기 국밥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첫 술을 뜨는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봐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말없이 남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젊은 학생들, 고된 노동에 지친 인부들,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죠. 모두가 영숙의 국밥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정말 맛있어요. 꼭 우리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영숙은 쉴 새 없이 주방을 오가면서도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까지 돌아간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때 태준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개업 첫날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정말로요.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태준이 의자에 앉아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아드님 생각은 나지 않으십니까? 걸레질하던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가끔 생각나죠. 어쩔 수 있나요?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영숙은 더 이상 아프거나 미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그저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죗값을 치르며 살 것이고 저는
저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국밥 한 그릇 끓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영숙이 끓여주는 국밥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국밥은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요? 내 입에는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던 태준이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강해지셨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가게 안 영숙은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과 반짝이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닌 온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박영숙. 그녀의 따뜻하고 새로운 삶이 바로 그곳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